재벌가의 세금 논란을 통해 본 거주자 판정, 세금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인데요. 최근에 신문 기사를 먼저 볼게요. 유명 재벌가의 사위이자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A씨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이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프로그레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라는 주장이 이 국세청 측으로부터 제기됐다라는 얘기인데요. A씨는 미국인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런 입장인데 미국 거주자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일본 주소를 사용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미국 거주자라고 내세우면서 이들 국가 모두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행정소송이죠. 그 정부 기관에 대해 진행하는 그런 소송이니까 대상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A씨와 그리고 국세청이 대상이죠. 강남 세무서장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슈가 뭐였냐면 A씨의 항구적 거주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A씨 본인은 자신이 미국에 이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게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세무서에서 결정된 과세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깨진 여러 가지 근거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남세무서 측의 변호인이 A씨 측이 얘기하는 미국의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라는 거죠. A씨의 미국 체류 일수가 실제로는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실제 이 과세 기간에 해당이 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에 대해서 1년에 뭐 16일, 12일, 17일, 33일 굉장히 무시할 만한 수준의 짧은 일수인데요. 그 정도만 미국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A씨를 이 한국의 국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16년부터 19년, 20년까지 누락된 종합소득세 123억 원을 부과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과는 정당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 A씨는요,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벌이는 거죠. 미국에 항구적인 주거가 있고 종합소득세 123억 원은 뒤이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따라서 부당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해당 소득은 대체로 배당 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 한국 회사에 투자된 그 주식이죠. 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이 이 A씨에게 있어서는 이 A씨가 한국 사람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한국에서 부담하는 과세 의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더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만약 이 A씨가 한국 내 거주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배당소득, 과거에 뭐 16년부터 20년까지의 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결정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거주자가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뭐 부담한 세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이유는 이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투자 회사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이 투자 회사가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인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고 결국 그 말은 이러한 투자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대표니까요. A씨가 대표로서 수행한 서비스죠. 에 대한 성과 보수만으로도 이게 뭐 굉장히 큰 수백억 원, 수천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보니 이게 역시 또 앞으로 어떻게 과세되느냐가 이분이 국내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요, 사건에 대한 판결은요, 이 A씨의 체류 기록, 세금 어떤 뭐 조세 협정 그리고 거주지 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다시 정리하면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팩트는 A씨가 미국에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딴 투자 전문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회사에 투자해서 이 회사가 상장되고 굉장히 큰 어떤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받은 배당 소득 그리고 앞으로 매각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성과 보수 그리고 매각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겠느냐, 한국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국 세법상 이 A씨를 거주자로 보면 한국에서 엄청나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간단한 정리일 텐데요. 이런 뉴스 사실 많이 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가도 예전에 무슨 뭐 구리왕이다, 선박왕이다 뭐 등등 하면서 한국에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서 거주자 여부가 결정이 되고 반드시 또 이 거주자라는 게 거주한 기간, 체류한 기간 183일이라고 늘 얘기하는데요.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다니느라 183일 넘기는 바람에 이게 거주자로서 굉장히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비롯되는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왜 이렇게 거주자 여부가 이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유는요.
이 세법상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 기준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미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어떤 세법에 있어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될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은요, 그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세계 어디에서 소득을 벌건 무관하게 그 해당 국가는 과세 권한을 갖고 과세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대체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그러한 세율이 더 높은 일반 세율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이에 반해 비거주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요, 한국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한국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요, 조세 협정 등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용되는 세율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규정을 AC, 앞에 얘기했던 AC의 경우로 적용한다면요, 앞서 관건이 되는 소득이 배당 소득이 있고 이후에 성공 수수료, 성공 보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123억 과세와 관련해서는 이게 종합소득세로 일반 과세가 됐느냐, 아니면 조세협정상의 어떤 특혜 조항을 활용해서 이 낮은 세율로 과세됐느냐의 문제입니다. 거주자라면, A씨가 한국의 거주자라면요, 이러한 배당 소득은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요, 아래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세율, 이 금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100억이 넘는 거였죠. 과세액이 100억이 넘었었으니까. 결국 그 말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마도 42%의 과세율에 적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에 반해요, 만약에 A씨가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이 미국 거주자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조세 협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인이 한국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배당금은 한국에서는요, 10% 또는 15%의 최대 세율로 이 원천 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딱 봐도 42% 과세와 10% 또는 15%의 과세의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관건이 되는 이 행정법원에서 지금 소송의 관건이 되는 게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후에 이 투자 대상 그 주식을 매각해서 큰 소득을 얻게 될 때 여기서의 성과 보수라던가 이것도 이슈가 될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역시도요, 만약에 A씨가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가 된다고 하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떤 근로소득의 형태건 아니면 자본이득의 형태건 간에 한국에서 과세되는 그런 성격의 소득일 거란 말이죠. 이에 반해 만약에 이분이 이 A씨가 한국의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그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원천이 한국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내가 이러한 소득을 내기 위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그 역할을 한 데 대해서 그 서비스를 수행한 지역이 한국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실제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가 과세 권한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원천이 해외에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아마 빠져나가는 그런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요, 이러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기 위해 또는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양측의 자료가 뭐냐라는 거를 또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국세청이 얘기했던 그 증거는요, 이 A씨의 거주지, 가족의 거주 상황, 그리고 경제활동의 중심지 등을 통해서 그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그 가족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또 한국 내에서 이런저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반면 A씨의 경우는 반대죠. 주로 이제 미국 또는 타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한국에 상시 거소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각각의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A씨의 경우에서는요, 뭐 경제활동을 증빙하는 것을 더 많이 구비하겠죠. 미국에서의 직장 또는 사업체와 관련된 증빙 서류, 고용계약서, 뭐 사업자 등록증, 뭐 여러 가지 입증 서류가 있을 것이고요. 소득세 신고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에서 소득 신고를 하면서 미국의 거주자로서 이렇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포함해서 다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이 본인의 어떤 한국에서의 비거주자의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은행 거래 내역이라던가 주거지를 증빙하는 것도 있겠죠. 미국 내 주거지가 있다라는 것, 주택 임대계약서, 주택 소유 증명서, 그리고 실제 상시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여권 출입국 기록이요 해서 한국에 183일 이상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겠죠. 반대로요, 한국 국세청은 뭐 그 반대겠죠. 역시 이 A씨가 한국 내 상시 거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거주지 증빙을 통해서 뭐 예컨대 한국에서의 주택 소유라던가 체류 일자라던가 아니면 임대 계약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Immediate family member, 그러니 가족 관계, 배우자, 자녀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학 증명서가 됐건 주민등록 등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 본인을 포함한 또는 본인의 직계 가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경제 활동에 대한 거, 그리고 소득 내역에 대한 증명, 그리고 또 뭐 앞서 얘기했던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에게 있어서 favorable한 유리한 팩트들을 강화하고 unfavorable한 불리한 팩트들을 최대한 낮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비거주자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예컨대 미국일 텐데요, 지금요. 거주자 여부가 중요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답은 yes and no입니다.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질문일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앞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비거주자 상황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가 키인 거죠. 자, 바꿔 말하면 한 나라에서의 국내법에 따른 거주자의 판단이 다른 나라에서 내가 거주자가 됐다 안 됐다라는 것으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냐라는 그런 질문이겠죠. 답은 그다지 영향받지 않는다예요. 예컨대 내가 한국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저기 어떤 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것만으로 내가 한국에서의 거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왜? 한국의 국내법에 따른 거주자 판단 기준, 작게는 183일 기준에서부터 이런저런 규정들이 있을 테니까 그에 따른 평가가 중요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 미국에서의 거주자 여부는 다소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 조세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 중에 하나가요, 두 나라의 어떤 거주지가 중복될 경우에 한 나라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뭐 아주 또 이걸 기술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따라서 미국에서의 거주자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건 맞겠으나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런 어떤 타국에서의 거주자 여부 이전에 한국에서의 비거주자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한국에 나가서요, 특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 이주하시려는 그런 분들, 또는 이주 이전에 영주권을 받고 이런저런 투자 활동을 미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듣기로 이제 영주권 받으면 미국 거주자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세 플래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다.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은 미국에서의 거주자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질문은, 바른 질문은 한국에서의 비거주자를 내가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한 내가 비거주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내가 유리한 팩트들을 만들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fact and circumstance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가 됐다 아니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런티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어떤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미리 플랜하고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팩트들을 높이고 나에게 있어서 불리한 팩트들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도 사실 있긴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비거주자라고 믿는데 이걸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경우, 그걸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도 있으니 이러한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요, 그런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기사를 통해서요, 재벌가의 한 구성원이 이런 국세청과의 소송을 통해서 세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살펴본 거주자 판정이 어떤 그 세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비거주자로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논의해 봤습니다.